Ask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48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브라켓 표기법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라켓 표기법을 소개했었죠. 브라켓 표기법은 어떤 것을 표기하는 것이냐면 미시세계에서 힐버트 공간에서 벡터를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거시세계에서, 거시세계는 유클리드 공간이었죠. 비교할 것 같으면 거시세계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 벡터라고 불렀고,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미시세계에서를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캡 벡터였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화살표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로 표시했고, 힐버트 공간에서의 캡 벡터는 이렇게 디렉이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자, 이것들은 계산하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었죠. 근데 기절을 정하면 거기에 성분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벡터로 표시가 됐습니다. 캡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가 5개가 있다면 5개의 벡터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3x1 행렬인데 이게 바로 열 벡터고, 이건 무엇입니까? 5x n, 그러니까 n개의 기저가 있다면 n×1 행렬인데 이것도 열 벡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기저로 대표했을 때 전부 열 벡터가 된다는 의미로 이 힐버트 공간에서 이것도 캡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과 힐버트 공간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까?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 주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체가 운동했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물리량을 대표했죠. 특히 벡터인 물리량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 벡터로 이제 대표를 했는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어땠습니까? 유클리드 공간의 수학적인 특징을 일반화 시킨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이걸 힐버트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세계를 설명하는데 추가된 연산자와 캡 벡터를 표현하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의 수학적인 특징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저를 만드는 것이었죠. 기저를 정하면 그 기저로 화살표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에서도 기저만 정하면 힐버트 공간이 정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저의 조건을 확정을 했느냐? 먼저 그 기저의 조건 볼 것 같으면 기저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 이게 바로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의 조건은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서로 다른 기저를 스칼라 곱하면 0이고 같은 기저를 스칼라 곱하면 1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기저를 두 개를 똑같은 걸 곱해서 모든 기저에서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갖고 옵니까? 자, 일반화 시키는 거죠. 여기서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에서는 기저가 딱 3개 뿐이었는데 얼마든지 더 많을 수가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것을 스칼라 곱하면 0이고 같은 것을 스칼라 곱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저를 전부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저를 나타내는 이 고유값들이,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경우이지만 컨티뉴어스한 경우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죠. 컨티뉴어스한 경우로 확장할 것 같으면 크로네커 델타가 디렉 델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가 적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클리드 공간과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간단히 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거시세계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역할을 미시세계에서 힐버트 공간이 한다. 그래서 거시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유클리드 공간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전부 다 미시세계에서는 힐버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두 개는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과 힐버트 공간을 비교한다면, 여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을 때 힐버트 공간은 무엇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냐면 자연법칙을 표현하는 데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시세계에서는 3가지 종류의 양이 필요합니다. 넘버가 필요하고 벡터가 필요하고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시세계에서는 넘버만 가지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이라고 따로 언급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로 일어나는 물리량 중에서 벡터를 표시하고 방향을 표시하고 이런 것이죠. 이랬을 때 미시세계에서는 그 물리량이 무엇으로 대표가 되냐면 이 연산자 오퍼레이터로 대표가 됩니다. 물리량이. 그래서 이 물리량은 유클리드 공간의 벡터 일 수도 있고 유클리드 공간의 스칼라일 수도 있고 유클리드 공간의 텐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요 성질은 그대로 미세계에서 그대로 어디에 구현이 됩니까? 오퍼레이터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그렇게 물리량을 할 때 물리량을 따로 연산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변수로 넘버로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넘버의 스칼라,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스칼라, 벡터, 텐서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힐버트 공간에서는 이 넘버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측정값을 대표합니다. 사실은 거시세계에서는 측정값도 넘버로 대표하죠. 그 다음에 이 캣벡터나 브라벡터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상태를 대표하는데 이 상태는 거시세계를 설명할 때는 필요가 없는 새로 미세계에서 새로 도입된 것이었고 여기에 캣벡터와 브라벡터를 따로 도입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량은 물리량이나 또는 상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것 이런 것을 연산자로 대표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힐버트 공간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미세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유클리드 공간을 그대로 일반화시켜서 힐버트 공간을 만들었듯이 이런 이제 힐버트 공간에서 그 자연법칙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넘버, 벡터, 오퍼레이터 요거의 성질은 그대로 여기서 갖고 와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스칼라의 성질이 그대로 넘버의 성질이 됩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스칼라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기저를 회전시켰을 때 회전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양을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넘버는 뭐냐면 기저를 한 기저에서 다른 기저로 바꿨을 때 바뀌지 않는 양을 넘버라고 부릅니다. 요 벡터는 여기서 캣벡터와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도 똑같은 그런 성질을 만족하고 오퍼레이터는 텐서로 그대로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힐버트 공간으로 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 할 때 이 공간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죠. 그 안에서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간이라고 한다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기저를 정해가지고 화살표 벡터를 표시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저는 어떤 성질을 만족합니까?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러면 힐버트 공간은 어떻습니까? 힐버트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말을 붙일 때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오겠지만 요건 갖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의 수학적인 성질만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이 실제로 어떤 빈 공간, 미세계 원자 속에 있는 어떤 공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만 갖고 왔습니까? 요 밑에 있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기저를 정했습니다. 기저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캣벡터를 기저로 대표하는 것만, 이것만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저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세계와 미세계를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시세계에서 우리가 물리를 묘사할 때는 그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위치 벡터가 목표였죠. 이 위치 벡터를 무엇으로부터 구했습니까? 운동법칙으로 구했습니다. 이 운동법칙이 무엇입니까? F는 ma였습니다. F는 m dt제곱분의 d제곱 r이었죠. 또는 이 운동법칙 F는 ma를 그대로 다른 물리량을 표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이것도 역시 운동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한 이 운동법칙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목표냐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구한 위치 벡터는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포함했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물리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계에서 아까 말한 캣 벡터 중에서 상태 벡터가 있습니다. 이 상태
상태 벡터는 바로 운동 법칙의 풀이로 구하게 되고, 여기와 똑같죠. 그 운동 법칙에서 풀이를 구한 상태 벡터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시세계에서의 물리량은 어떻게 구했냐면 저 위치 벡터로부터 구했습니다. 위치 벡터를 한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에서, 다시 말하면 넘버에서 넘버를 계속 구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땠냐면 물리량을 그렇게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태 벡터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를 도입해 가지고 그 연산자를 이 상태 벡터의 기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세 가지 양, 미세계에서 요 세 가지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힐버트 공간에서 요 놈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넘버로 대표됩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역시 넘버로 대표됩니다. 근데 요건 뭘로 대표되냐면 힐버트 공간의 벡터로 대표되죠. 요건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요건 연산자로 대표되죠. 요건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요것은 넘버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유명한 행렬역학을 이제 발표했었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슈레딩거가 파동역학을 발표했는데, 이 방정식은 아주 쉬운 미분 방정식이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이 행렬을 이용한 행렬역학으로,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파동역학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차이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바로 1927년에 디락이 나와가지고 이 두 개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였습니까? 바로 브라켓 표기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표기법 자체가 이 두 개를 같게 만든 걸 보이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요거 보이는 게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근데 브라켓 표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눈에 확 보이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같다고 하는 것을 잘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무엇인지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었죠. 이건 이제 원자를 설명하는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심지어 상상이 가능한 원자 모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상한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상상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결함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뭔가 행렬을 이용한 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원자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1927년에 여기서부터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생각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는 이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은 말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더 널리 알려진 것이죠.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가능한 전자 상태들 사이에 변환되는 확률로 대표되는 숫자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낸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 하이젠베르크는 잘 몰랐는데, göttingen 대학에서 지도교수인 보르는 수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식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선형대수는 수학에서 나온 것이었고 물리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이어서 널리 파급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이렇게 행렬로 운동 법칙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슈레딩거는 또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을 알게 됐냐면,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취리 대학의 교수였는데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동에 대해서 만약에 전자도 파동이라면 파동 방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조언을 듣고 나서 바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이제 그걸 발표했는데, 이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즉시 이제 알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하게 됐냐면 물질파라고 했을 때는 파동처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코사인 사인을 익스포넨셜로 표현한 것인데, 자, 이렇게 파동을 표시했을 때 이 K는 우리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요건 무엇입니까? 그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죠. 그리고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에서부터 요거 K는 람다분의 2h인데, 요건 이제 물질파의 파장은 선운동량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파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제곱 P사이가 나옵니다. 자, 요걸 이 K제곱을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 쓰면 운동량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어떤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P제곱 P사이는 마이너스 H바 제곱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P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이 바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P사이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바로 I 오메가 P사이가 나오는데, 요 오메가를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표시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P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IH바 파셜 T분의 파셜 P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이용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거시 세계에서 뉴턴 역학에서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식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적분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거기다 P사이만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 놓고서 요걸 보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요 P제곱 P사이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P사이에다 요걸 집어넣었더니 어떤 식이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이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이 나오고, 이걸 갖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적용하니까 잘 맞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근데 디렉이 나왔습니다. 디렉은 영국 사람이죠. 젊은 영국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곰곰이 몇 주 만에 이걸 바로 알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양자역학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고, 사실은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은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인데, 이걸 바로 상대론을 적용해 가지고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바로 만들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양전자 존재를 예언한 사람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에 기여한 공로로 슈레딩거, 하이젠버그와 같이 노벨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에서 양자역학 이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디렉 표기법, 이게 바로 브라켓 표기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미시세계 운동 법칙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디렉이 어떻게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보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시세계 운동 법칙, 그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시세계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시세계의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미세계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아냐면, 미세계에서는 어땠습니까?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으면 이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미시세계의 연산자들 사이의 관계식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면, 미세계의 운동법칙은 그대로 요것들을 갖다가 선운동량은 선운동량 연산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X 위치 함수인데, 요건 위치 연산자의 함수를 포텐셜 에너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에너지는 에너지 연산자, 이렇게 고칩니다. 자, 이러면 이게 바로 연산자들 사이에 성립하는 미세계의 운동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미세계에서는 이 연산자를 어디에 적용합니까? 이 상태함수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캣벡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이게 바로 미세계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거시세계 운동 법칙이 요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시세계에서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무슨 의미냐면, 미세계에서는 미세계의 대상은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산자 표시로만 되어 있으면 아직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기저로 대표해야지만 되죠. 근데
이 힐버트 공간에서 기저로 대표하는 성질이 뭐였습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쩌면 기저가 될 수 있냐면 힐버트 스페이스의 기저는 물리량 연산자의 고유 벡터들은 전부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물리량 연산자의 고유 벡터면 기저가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기저로 가장 자주 이용되는 그 기저로 연산자로 뭐가 있냐면 위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연산자는 어떤 거냐? 위치 연산자를 x 틸다라고 한다면 x 틸다 x는 xx 요게 이제 고유값 방정식이죠. 자, 이걸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는 반드시 뭘 만족하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또 하나 자주 이용이 되는 게 해밀토니안 기저입니다. 이건 해밀토니안 연산자인데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바로 에너지 연산자죠. 이 연산자는 자 이렇게 고유값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고유 벡터면 요 고유 벡터들은 요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디렉은 바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을 이제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운동법칙은 똑같았죠. 그래서 그 운동법칙이 이렇게 생긴 데다가 여기서 이걸 갖다 계산을 하면 기저로 대표하는데 기저로 대표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다 앞에서 그 기저가 되는 캡벡터를 왼쪽에서 브라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기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에너지 기저를 이용할 때 이 에너지는 해밀토니안, 요 해밀토니안도 있고 요 해밀토니안도 있는데 이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유 벡터를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썼을 때 알고 있는 것의 포텐셜 에너지를 V0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항상 EM분의 P제곱 똑같죠. 자, 이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고 이건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EM분의 P제곱이고 이건 실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H0를 이용해서 H를 표현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H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더하고 빼줍니다. 뭘 더하고 빼주냐면 V0를 더하고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있는 건 바로 H0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걸 다른 포텐셜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V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그런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해밀토니안이 H0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에 우리가 새로 만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풉니다. 그러면 운동 법칙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기저로 대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기저를 이렇게 딱 대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렇게 된 거 요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저를 대표하기 위해서 왼쪽에 브라벡터를 이렇게 곱한 거죠. 요 기저는 무엇을 만족합니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딱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죠. 그대로 집어넣은 걸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H0의 그 행렬 요소를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표할 것 같으면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요거는 캡벡터의 바로 성분들이죠. 요 캡벡터의 성분들 요것들을 다시 쓸 것 같으면 자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기저로 대표했을 때 나오고 이건 전부 다 넘버들이죠. 그래서 이 넘버들은 지금 식이 여러 개입니다. 요건 n 프라임에 대해서 다 더했는데 요건 n이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고 이런 식이니까 요걸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n은 1일 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n은 2일 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써요? n은 마지막 n일 때까지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식이 되고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가 똑같지.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은 운동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대표하냐면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는 거죠. 똑같은 운동 법칙을 이용하는데 여기다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 기저의 브라켓을 여기다 브라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왼쪽에서. 자,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나서 뭘 이용합니까? 위치 기저의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거죠. 그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매트릭스 엘리먼트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자,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요게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푸사 x라고 하는 파동함수고 그리고 요것도 바로 푸사 x 프라임이라는 파동함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그 행렬 요소를 구할 것 같으면 이런 행렬 요소가 나오고, 운동량의 제곱을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행렬 요소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델타 함수가 있고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자, 그 적분만 할 것 같으면 델타 함수를 적분하면 x 프라임 x에다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디렉이 보인 게 뭐냐면, 법칙은 똑같은데, 똑같은 운동법칙에다가 어떤 기저에서 대표했느냐에 따라서 행렬역학도 나오고,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의 기저로 대표했더니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나왔죠. 그리고 위치 기저로 대표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그 다음부터 양자역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디렉 표기법이, 디렉의 브라켓 표기법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표기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 다음 에스크 프로페서 차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